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승격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치른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은 화끈했는데요. 후반전에 공략당하는 지난 시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대대적인 선수 영입에도 토트넘이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막판 바로 이 장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무릎을 좀 감싸시고 좌절해서 한동안 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경기를 지켜본 아마 토트넘을 응원한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한 그 모든 팬들의 심정이 좀 대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토트넘이 이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서 개막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고 승격팀을 상대로 또 워낙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승리를 좀 당연히 기대를 했었고 또 내용도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들을 이제 올여름에 많이 영입을 했고 무엇보다 최전방 공격수인 솔랑키가 왔다라는 점이 공격 전반에 걸쳐서 여러모로 좀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실점 경기를 하기보다는 골을 먹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골을 넣어서 이기겠다라는 방향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솔랑케가 왔을 때 그 전반전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얘기대로 잘 풀려가는 거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후반전 들어서 레스터시티의 그 대응법과 또 레스터시티가 준비했던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떤 그 대응이 안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시즌에 반복됐던 그 수비 실수와 수비 문제가 나오면서 비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명확한 좀 장단점을 여전히 좀 극복하지 못한, 특히 단점이 공략당한 부분들이 고질적인 문제로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들이 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2023-24 시즌에 그 연속 선상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39라운드 경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시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 고스란히 노출됐었던 경기입니다. 먼저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솔랑키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그리고 영국 언론들은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시즌 내내 존슨을 그 자리에 쓰기도 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미 측면에서 설 때 이 템포 문제를 겪었던 클루셉스키 선수를 중앙 지역으로 좀 옮겨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기는 존슨이 오른쪽에 이제 배치가 됐고, 비수마 선수가 그 우승가스 흡입 문제로 이 경기는 자체 징계로 빠진 가운데 벤탄쿠르가 이제 원볼란치 자리에 서고 왼쪽 공격 미드필더로 메디슨, 그리고 오른쪽에 박스 투 박스 형태로 사르가 서는 역삼각형의 미드필드가 구성이 됐고, 포백라인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 골키퍼까지 뭐 큰 이변이 없었는데 좀 충격적이었고 토트넘 입장에서 걱정됐던 게 레스터시티가 부상으로 주장 바디가 못 뛸 거라 그랬는데 선발 명단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연막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바디가 선발 명단에 들어온 걸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디가 최전방에 섰고 또 파타우와 데코르도바 리드 좌우 측면 공격진도 주전 자원으로 나왔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 윙크스, 부어나노테, 은디디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올 시즌 레스터시티가 물론 뭐 다카 선수가 뛰지 못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전력으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이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경기,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6분 상황인데 이제 메디슨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얻어서 가운데로 연결을 했죠. 사실 초반에는 토트넘이 굉장히 몰아쳤고 지난 시즌 전반기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토트넘이 시작부터 강하게 공격적으로 정말 상대를 잡아먹을 듯한 플레이들을 보이면서 득점 사냥에 나섰었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긍정적이었던 게 확실히 솔랑키가 오면서 토트넘의 고공 공격의 위력이 좀 강해졌다. 솔랑키가 직접 헤더 슈팅을 하는 것뿐 아니라 솔랑키의 존재로 인해 그쪽으로 상대 수비가 모이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게 또 기회가 열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 장면도 메디슨이 올린 코너킥을 니어포스트에서 벤탄쿠르 선수가 백헤더로 패스를 약간 내주는 형태에서 배후에 들어오던 그 토트넘 선수를 은디디가 앞에서 간신히 차단하긴 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득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뒤에도 저희가 이제 장면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않았지만 7분 정도에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솔랑키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이제 골키퍼에 막혔던 장면들을 보면은 확실히 솔랑키의 존재, 최전방에서 상대 센터백을 좀 괴롭혀주고 특히 헤더 슈팅의 위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조금 더 직선적인 공격을 가미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꽤 많은 좀 이점을 누렸습니다. 네, 전반 13분에도 아주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었죠. 예, 수비수인 로메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방에서 벤탄쿠르가 길게 앞으로 공을 롱패스로 연결해줬고 이 패스를 사르가 받아서 또 길게 왼쪽 전방에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척하니까 레서시티 수비들이 가운데 쪽으로 좀 몰렸거든요.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비운 그 왼쪽 공간으로 메디슨이 교차해서 움직이면서 빠져들어갔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이 문전으로 이제 날카로운 컷백을 연결해줬는데 여기서 솔랑키가 슈팅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이제 상대 수비 파스 선수가 잘 붙어주면서 차단을 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센터백, 뭐 원볼란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윙어, 다시 공미, 스트라이커로 이어지는 이 빌드업 전개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득점은 되지 못했지만 토트넘이 분명히 공격적인 작업을 꽤 잘 준비했다. 특히 솔랑키가 오면서 최전방 공격수가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공격 패턴이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14분에도 이제 포로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제 솔랑키 선수가 뭐 지난 시즌 뭐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온몸을 다 잘 쓰는 선수잖아요. 예. 이제 아주 멋진 이제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 솔랑키 이제 골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갔어요. 네, 계속해서 솔랑키가 움직이는 그 동선에 따라서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졌고 네. 무엇보다 이전의 토트넘은 조금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많은 견제가 몰렸다면 이제는 정말 솔랑키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비가 몰리면서 측면이나 이선의 공간이 꽤 많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프리하게 있는데 만약 이 헤더 슈팅이 운 좋게 막히면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흘러왔다면 손흥민 선수가 밀어넣기만 하면 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솔랑키 효과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전반 조금 전 14분까지 점유율도 7대3, 슈팅 수도 5대0으로 토트넘이 거의 좀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랑키 효과 때문에 오른쪽에 존슨, 왼쪽에 손흥민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또 내려앉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메디슨도 볼을 소유했을 때 좀 여유 있게 볼을 돌리는 장면들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를 했고요. 전반 18분의 이 코너킥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이제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좀 준비하는 패턴도 생겼던 게 상대 수비 파스 선수가 또 헤더로 잘라낸 공이 흐르자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수비의 6탄방에 막혔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전반 18분인데 이 시점에만 벌써 토트넘이 7개의 코너킥을 얻어낼 정도로 그야말로 파상 공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일 때 좀 골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결국에는 전반 29분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네. 이 장면은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빛났는데 중요한 것은 전반전의 공격이 상당 부분 이 메디슨, 손흥민 선수가 있는 왼쪽을 기반으로 많이 풀려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존슨이 오른쪽에서 사이드에서 이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근거리에서 솔랑키가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수비 견제가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왼쪽에 공간이 많이 생겼고 그 공간을 메디슨, 손흥민 선수가 좀 활용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장면도 메디슨이 뒤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밀어줬죠. 그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공을 딱 잡은 순간 지금 두 명의 레스터시티 선수가 막고 있잖아요. 왜냐? 네.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로 때릴 수도 있고 또 왼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두 쪽을 다 막고 혹시 뚫렸을 때를 대비해서 그 뒤에 선수 한 명이 또 있잖아요. 세 명이 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를 왜 못 막았느냐? 왜냐? 손흥민 선수 바깥쪽으로 우도기가 또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메디슨이 달려 들어와 줬어요. 패스를 줄 곳도 많고 또 크로스할 곳도 있고 옵션이 다양해진 거니까 상대 수비수가 함부로 또 가까이 붙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딱 하나 뭐 손흥민 선수의 슈팅 코스는 막고 있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메디슨에게 빼줬을 때는 메디슨이 완전한 프리 상태가 됐고 편안하게 크로스 올린 것을 또 하나 흥미로운 점 포로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 뒤에 솔랑키가 수비 견제를 딱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들 솔랑키가 헤딩할 거니까 앞에서도 두 번이나 했잖아요. 막자 했는데 그 앞으로 갑자기 뒤에 있던 포로가 달려들어오면서 3자의 움직임으로 헤더 슈팅을 또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선제골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솔랑키가 골을 넣진 않았지만 솔랑키가 들어옴으로 해서 손흥민, 메디슨, 포로 이런 선수들이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네, 이제 솔랑키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지난 시즌 견제를 많이 받던 선수들이 이제 프리롤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결국 전반전 뭐 1대0으로 토트넘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좀 일방적인 경기였죠? 네, 전반전 기록을 보시면 점유율이 레스터시티의 홈 경기였음에도 73%나 토트넘이 가져갔고 네. 슈팅 숫자가 10대 1이었다.
여기서 이제 유효 슈팅도 5대 0이었고 레스터시티 골키퍼의 선방이 3번이나 있었으며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0.63골. 요건 좀 아쉬웠던 게 그렇죠.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실 득점이 될 만한 정말 확실한 기회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물음표가 붙었죠. 빅찬스가 10번의 슈팅 중에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스터시티가 조금은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면서 문전에서 확실한 기회를 내주지 않겠다.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후반전은 레스터시티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레스터시티는 쿠퍼 감독이 전반전은 좀 수비적으로 토트넘의 공세를 좀 막아내고 후반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네, 전반전에 사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굉장히 많이 찌면서 세력을 다 쏟아내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스티브 쿠퍼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셔에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또 이제 네. 이런 대응적인 역습 축구를 잘 구사했던 감독이다 보니까 이걸 좀 대비해서 전반전에는 우리가 0대 0으로 묶자. 물론 한 골 내주긴 했어도 실점을 최소화하자. 결국 토트넘은 후반전에 지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내주기도 했으니까 굉장히 몰아쳤는데 몰아치는 과정 속에 꽤 이른 시간에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전의 사나이 제이미 바디 사실 이건 부상이 있던 걸로 알았는데 정상적으로 선발 출전했고 결국 전반전에는 사실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후반전 기회가 오니까 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또 단점을 잘 공략했던 부분인데 처음 공격이 오른쪽에서 이루어졌다가 왼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때 네. 이 은디디 선수의 기점 패스를 받아서 뒤쪽으로 돌아 들어간 크리스티안센 선수가 포로를 앞에 두고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올렸어요. 근데 이 크로스 패스가 중앙 공격수에게 연결된 게 아닙니다. 왜냐? 이미 중앙 공격수인 바디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 크로스를 해결할 선수가 중앙 문전 지역에 없었거든요. 네. 이 크로스는 그냥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방향 전환, 공격 방향을 전환한 것처럼 이루어졌고 그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파타우가 이 공을 받게 되거든요. 받았을 때 우도기를 앞에 둔 상태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침착하게 오른발 크로스로 올렸는데 이 크로스 패스를 정지 상태잖아요. 즉 분명히 토트넘 수비수들이 레스터 공격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레스터 최고의 해결사인 바디를 막았어야 되는데 바디가 이 파타우의 크로스를 무인지경에서 빈 골문에 헤더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네. 파타우 선수의 크로스도 사실 인프론트로 감아서 굉장히 좀 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디 선수도 최종 수비 라인과 동일 선상에서 살짝 앞에 있다가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이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바디 움직임도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패턴의 실점을 저희들이 지난해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한 아쉬움이 뭐냐면 지난 시즌 내내 이런 문제들 특히 상대 측면 공격, 크로스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안 좋았고 특히 그 과정 속에서는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인 포로 선수 물론 이 선수의 장점은 공격이죠. 그리고 인버티드 네. 풀백이라는 전술적인 역할 등인데 그렇다고 해도 수비를 할 때는 그 자기 위치를 잘 지켜주고 부딪혀주고 최소한 바디에게 뭐 골을 먹더라도 같이 떠서 붙여주거나 괴롭혀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으면 아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할 텐데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포로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토트넘 팀 자체에서 상대의 측면 공격 내지 크로스 공격이 올 때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개막전 경기가 뭐 좋다고 해서 시즌 내내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실점 패턴은 지난 시즌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트넘이 이런 패턴을 또 실점을 한다? 이건 또 이제 시즌 내내 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프리시즌을 보내기는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수비 훈련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특히 토트넘의 전술 훈련은 이런 정지 상태에서 상대의 장점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공을 쥐고 상대적으로 압박하고 상대적으로 지배하고 이런 훈련만 하다 보니까 수비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에서의 밀도가 떨어진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네. 허무하게 토트넘이 공격 작업을 하고 득점을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렵게 막 상대를 해집고 골을 넣는데 먹을 때는 그냥 우리 실수로 놓쳐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쉽게 먹는 거예요. 네. 67분에도 이제 위기 상황을 맞았었는데요. 사실 이게 전반전에 몰아붙이면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린 건 지난 시즌에도 그대로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오늘도 그대로 좀 재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반전에 저희가 장면들을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네. 계속해서 날카로운 레스터시티의 역습 공격 위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전반전에 통하던 토트넘의 공격이 레스터시티가 후반전에 라인을 좀 끌어올리고 압박을 강하게 하니까 안 통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토트넘이 물론 비가 많이 와서 패스 터치가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신속한 역습 상황에서 계속 슈팅을 허용했어요. 슈팅까지 갔다는 거죠. 이 장면은 또 파타우가 사이드로 벌리고 중앙 미드필드인 은디디가 순간적으로 이 윙어 위치로 싹 들어가면서 교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우도기가 전혀 대응을 못한 거예요.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도기 포로가 공격 가담은 굉장히 좋은데 측면 뒤로 빠져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한 커버가 아쉽고 그 커버 중에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문제만 몰아갈 수 없는 게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잘하는 선수가 아닌 상태다 보니까 공격 시에는 이런 수적 우위, 공격적인 선수가 많지만 수비할 때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두 명의 센터백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은디디의 슈팅이 옆구무를 때렸기에 망정이지 이거 골대 안으로 갔으면 솔직히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수적인 우위에서 또 슈팅을 허용을 했고요. 자, 70분 장면도 이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거 역전골을 허락할 뻔했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을 위아래로 옮기면서 토트넘의 수비 조직이 완전히 허물어 버렸는데 부나노테 선수가 이제 뒤에서 스루 패스를 주기 전에 데코르도바 리드가 중앙 공격 스위치로 오고 바디가 사이드로 이동하는 이 위치 조정이 나왔을 때 네. 풀백 뒷공간이 또 열린 거예요. 즉 바디가 포로의 앞에서 편안하게 헤더 슈팅으로 동점골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포로의 뒷공간을 본인이 또 노리고 들어갔을 때 정확한 패스 연결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솔직히 바디는 노리고 찼어요. 이 하단 구석을 노려고 이제 팔 사이로 때렸는데 이걸 또 비카리오가 잘 대응을 했죠. 막아냈게 망정이죠. 솔직히 이거는 비카리오가 먹었다고 해도 비카리오 탓을 할 수 없는 완전 수비가 무너졌던 1대1 상황이니까 여기서 토트넘은 사실 역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이 좌우 풀백을 아주 공격적으로 쓰면서 이 인버티드 풀백이 전방의 숫자를 늘리면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이제 역습을 허락했을 경우에는 사실 또 구멍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실점을 해도 더 많이 골을 넣으면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그 방향성을 가져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골을 지금 못 넣은 상태이고 솔랑키가 왔음에도 물론 솔랑키가 이제 막 왔으니까 앞으로의 경기에선 더 적응하고 자리 잡고 컨디션이 올라오면 뭐 솔랑키가 더 많이 골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비에 대한 대비가 없어도 될까? 이렇게 공격 준비하면서도 그 수비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71분에는 좀 한번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71분에 이 코너킥 상황에서 벤탄쿠르 선수가 이제 헤더 경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타우 선수와 좀 부딪혔는데 파타우 선수는 좀 머리를 만지면서 괜찮은 표정이었는데 벤탄쿠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처음에 정말 의식 잃은 채 툭 쓰러졌기 때문에 네. 상대팀 선수도 그렇고 모두가 빨리 들어와라 의료진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실려는 갔으나 이미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경기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한 10분 정도 경기가 좀 중단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들어갔고 이제 들것이 들어가는 좀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결국은 이제 선수 교체를 대거했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4명을 동시에 교체하게 되는데요. 네. 후반전 들어서 존슨이 전반전에 비해 확실히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베르너를 오른쪽에 넣었고 메디슨 역시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는 확연하게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 클루셉스키를 그 공미 자리에 넣었고 또 2명의 미드필더 자리 뭐 다친 벤탄쿠르와 또 역시나 후반전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사르 선수를 18세 유망주인 그레이 베리발로 바꿨고요. 이렇게 공격 지역의 선수를 많이 토트넘이 바꾸자 대응하는 또 교체가 레스터시티에서 나왔는데 전방 공격수인 바디를 빼고 측면 공격수로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비디디가 들어왔고 공격적인 미드필더인 보어나노테를 빼고 조금은 수비 밸런스를 강조한 수마레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솔직히 지키다가 우린 역습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 바디 같은 경우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마비디디와 뭐 파타오를 통해서 역습하면 되니까 뭐 이런 형태로 간 거죠. 네. 자, 이제 추가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급하게 이제 교체를 했는데 교체 타이밍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메디슨도 중원에서 활약이 전반전마다 좀 못했잖아요. 조금 더 빨리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생각도 좀 합니다. 네, 뭐 그런 가운데 오히려 막판에는 뭐 레스터시티가 또 한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베리발이나 그레이가 들어와서 좋은 장면들도 보여줬던 것도 맞고 또 쿠루세프키도 본인 특유의 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 뭐 베르너도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더 두터운 스쿼드를 갖추게 된 건 맞다라는 이제 느낌을 줬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했고 그런 과정 속에 자기 진영에서 또 공을 무리하게 빌드업하려는 과정 속에 베리발이 마비디디에게 이제 공을 빼앗기게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 크로스를 받는 선수에 대한 대비가 안 됐다. 은디디가 완전한 프리찬스에서 헤더칭을 가져갔고 이것도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내줄 수 있었다. 즉 토트넘은 대체 이 크로스 상황에 대한 수비 대응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거 짚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자, 이 포로 선수가 다리를 다쳤는지 계속 쩔뚝거리면서 뛰지 못했는데 그 장면도 사실은 좀 빨리 빼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포로 선수가 손을 대고 교체를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장면에서는 비카리오가 베리발 선수에게 꽤나 화를 내는 장면이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자리를 베리발이 좀 내려왔던 이유 자체가 포로가 절뚝이면서 못 내려오니까 그 자리를 왔던 것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 상황에서 베리발이 집중을 잃었던 것도 맞고 토트넘이 경기 막
답답한데 대체 왜 그랬는지 물음표가 따랐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이 그래도 벤탄쿠르 선수의 부상 문제로 9분 정도 주어졌으니까 네. 골을 넣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조금은 이제 지친 모습을 보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다친 포로를 빼고 히샬리성과 스펜스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샬리성이 결국 마지막 정말 끝나기 직전에 기회를 네.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메리발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가 있었는데 히샬리송이 잘 파고들었어요. 파고들기까지 잘했는데 저거를 이제 헤더로 돌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네, 헤더를 건드리긴 했는데 골대 밖으로 마치 걷어내는 네. 형태가 됐고 이런 부분들 결국엔 토트넘이 이제 이 장면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것을 직감하고 왜냐면 이때 이미 후반 추가 시간이 10분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마지막 공격이었거든요. 네. 그때 주저앉았던 건데 히샬리송도 결국 이런 기회들을 살려줘야지 팀이 좀 앞서 나갈 수 있고 본인도 좀 뭔가 살릴 수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놓친다라는 것이 토트넘의 퀄리티 문제가 아닌가. 이걸 단순히 불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전반전에 압도했던 토트넘의 기록이 후반전 들어서는 점유율은 여전히 69%로 유지가 됐지만 기대의 득점이 오히려 레스터시티가 0.96골 후반전만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골을 확실하게 넣을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빅찬스도 2대1 슈팅 숫자 자체도 6대5로 오히려 레스터시티가 많았다. 즉 후반전은 경기 운영과 흐름과 기세 모든 면에서 밀렸다. 그랬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수 없었고 차라리 비긴 게 다행일 정도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을 이 개막전 경기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올 시즌 이 첫 경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시즌을 조망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 팀들은 토트넘이 전반전에 강하게 나올 것을 알고 전반전에는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버텨내고 뭐 최대한 실점을 줄이고 후반전에 상대가 지쳤을 때 공략하겠다 이런 대비적인 축구를 하는데 토트넘은 우린 상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잘하는 축구 할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만의 철학과 방향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를 냈을 때 그게 정당성을 가져가는 것이고 옳다는 게 증명되는 건데 그 방향성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상대에 대한 대비 특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수비적인 허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에버튼 역시 딱 이런 역습팀이거든요. 토트넘이 8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에 에버튼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홈에서도 이런 경기력이 이어진다면 아마 홈팬들도 이제는 조금 불만의 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지난 시즌 초반 개막전도 이제 무승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10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면서 선두를 달리기도 했었던 토트넘인데 에버튼전에서는 토트넘이 오늘 경기의 부진을 확실히 털어내고 멋진 승리를 장식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토트넘의 최신 소식 또 최신 영상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